2022년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윤아의 자택 겸 작업실 42층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그녀의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순백의 벽, 미니멀한 조명,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앤티크 가죽 의자, 영국에서 공수해온 빅토리안 양식의 그 의자는 서윤아가 가장 아끼는 가구였다. 매일 저녁 그 의자에 앉아 원고를 쓰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면서 동시에 라이프스타일 에세이스트로도 유명했다. 그날 아침 서윤아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두꺼운 크라프트지 봉투 안에 원고지 15장 분량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서윤아 선생님께. 저는 당신이 매일 밤 앉아 계시는 그 의자 속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서윤아의 손이 떨렸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읽었다. 저는 가구 장인입니다. 아니, 이제는 가구 장인이었다고 해야 맞겠지요. 선생님이 3년 전 경매에서 구입하신 그 앤티크 의자를 수리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저는 이 의자의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가죽과 스프링 사이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서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에 그 의자에 고정됐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가구 안에 숨어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선생님이 이 의자를 구입하시고 나서부터 호기심은 집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의자에 앉으실 때마다 저는 선생님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무게를, 선생님의 숨결을,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편지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거실의 그 의자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빅토리안 의자가 갑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안에 정말로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공포에 질린 서윤아는 의자에서 최대한 멀리 물러서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같은 날 2022년 10월 3일 오전 11시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 강력탐정사무소 300평의 럭셔리한 공간에 가을 햇살이 기울어들고 있었다. 첨단 모니터 월, 최고급 가죽 소파, 원목 책장, 한쪽에는 첨단 실험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있었다. 최첨단 드론, 무인 승용차, 로봇까지 갖춘 이곳은 단순한 탐정사무소가 아니라 하나의 수사 요새였다. 강혁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42살, 185cm의 키에 75kg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을의 은퇴한 권투선수로 오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근무한 베테랑 형사 출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천억대의 재산가였지만 탐정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탐정님, 을에 전화 왔어요. 이에나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올해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합류시킨 인재였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의 미인, 대기업 창업주의 손녀인 상속녀이기도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 태도를 유지하는 여자였다. 어떤 의뢰?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윤아 씨예요. 스토킹 관련이래요. 그런데 내용이 좀 특이해요. 자기 집 의자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대요. 강혁의 눈썹이 올라갔다. 의자 안에 사람이? 네, 지금 많이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와달라고요. 강혁이 재킷을 집으며 말했다. 가죠. 차 준비할게요. 벤틀리로 갈까요? 네. 이에나는 이미 지하주차장에 차량 원격 시동을 눌러놓고 있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고수 중의 고수였고 각종 장비를 모두 다루는 맥가이버 수준의 만능이기도 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 철두철미함 속에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2022년 10월 3일 오후 1시 강남구 신사동 서윤아의 펜트하우스. 문을 연 서윤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38세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나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 그늘이 깊었다.
강 탐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거실에 들어선 강혁의 눈이 즉시 의자에 고정됐다. 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앤티크 가죽 의자. 빅토리안 양식의 팔걸이와 높은 등받이, 어두운 갈색 가죽으로 덮인 그 의자는 확실히 보통보다 컸다. 일반적인 1인용 의자보다 폭도 넓고 깊이도 깊었다. 강혁이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현장을 읽었다. 있는 것. 대형 앤티크 의자, 편지 15장, 빈 우편 봉투, 없는 것, 발신인 정보, 우표 소인의 지역 표시, 어색한 것, 의자의 크기, 이것은 순수한 앉기 위한 가구치고는 지나치게 크고 깊었다. 이 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강혁이 말했다. 서윤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강혁이 장갑을 끼고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매우 상세했다. 자칭 가구 장인이라는 남자가 3년 전 이 의자를 수리하면서 내부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내용. 서윤아가 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체온을 느꼈다는 고백. 그녀의 일상을 의자 속에서 관찰했다는 소름 끼치는 독백.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선생님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혁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서윤아에게 물었다. 이 의자를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3년 전 2019년에 서울 경매에서요. 영국산 빅토리안 의자라고 했어요. 배송받기 전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매업체에서 가구 공방에 맡겼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방이었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몰라요. 경매업체에 물어봐야 이에나가 이미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경매업체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서윤아가 서류를 뒤져 경매업체 이름을 알려주었다. 한일경매, 서울 종로구 소재의 미술품 및 앤티크 전문 경매 회사였다. 그 사이 강혁은 의자에 다가갔다. 손으로 가죽 표면을 눌러보았다. 단단했다. 의자를 한쪽으로 기울여 바닥을 살폈다. 바닥천에 작은 봉합 흔적이 있었다. 실밥이 한번 뜯어졌다가 다시 꿰매진 자국이었다. 애나 씨, 여기 좀 봐요. 이애나가 무릎을 꿇고 소형 랜턴으로 의자 바닥을 비추었다. 봉합 흔적이에요. 누군가가 바닥천을 열었다가 다시 닫은 거예요. 의자 내부에 접근한 흔적이야. 편지 내용이 단순한 허구가 아닐 수 있어. 서윤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러면 정말로 저 안에 강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커터를 꺼내 의자 바닥 천의 봉합을 조심스럽게 잘랐다. 바닥 천이 열리자 의자 내부 구조가 드러났다. 놀라운 것이 보였다. 일반적인 의자라면 스프링과 충전재로 꽉 차 있어야 할 내부가 인위적으로 비어 있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웅크려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빈 공간이 가죽과 프레임 사이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 공간에는 미세한 환기 구멍이 등받이 뒷면으로 뚫려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땀 자국과 체액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상에, 이에나가 말했다. 평소 극도의 차분함을 유지하는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눈이 커졌다. 강혁이 서윤아를 돌아보았다. 서윤아 씨, 이 의자 안에 실제로 누군가가 숨어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편지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윤아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2022년 10월 4일 강혁탐정사무소 사무실 대형 화이트보드에 사건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다. 이에나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한일 경매에서 확인했어요. 2019년 3월 서윤아 씨가 낙찰받은 의자의 수리를 맡은 공방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유진 공방이에요. 대표 이름은 유진우, 40세, 가구장인, 유진우, 강혁이 이름을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그런데 탐정님, 유진 공방은 2020년에 폐업했어요. 유진우의 현재 소재는 불명이에요. 무슨 이유로 폐업한 건데? 이에나가 화면을 넘겼다. 재정 문제로 보여요. 매출 부진으로 임대료를 못 내서 퇴거당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탐정님, 유진우에 대한 경찰 기록이 하나 있어요. 뭔데? 2021년 3월. 서윤아 씨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신고 대상자 이름이 유진우예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작년에 이미 스토킹 신고를 했어? 네.
하지만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어요. 서윤아 씨 주변을 맴도는 것은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위해 행위가 없었다면서 그때 제대로 잡았어야 하는 건데 이 남자 편지에서 더 이상 의자 속에 있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서윤아 씨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윤아 씨 집에 숨겨진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네. 그리고 유진우의 현재 소재를 추적해야 해. 형한테 연락하죠. 강혁이 전화를 걸었다. 형, 나 혁이야? 혁아, 무슨 일이야?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형은 동생의 탐정 활동을 늘 묵묵히 도와주었다. 스토킹 사건인데 대상자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 유진우라는 남자의 현재 소재 추적 좀 도와줘. 2020년에 성수동에서 가구 공방하다가 폐업했어. 알겠다. 내일까지 확인해 줄게. 근데 혁아, 스토킹 건이면 조심해라. 요즘 스토커들 칼 들고 다니는 놈들 많아. 알아, 형. 고마워. 2022년 10월 5일, 강혁과 이해나는 서윤아의 펜트하우스를 재방문했다. 이번에는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도 동행했다. 40대의 송태풍 박사는 사무소의 분석 전문가였고 30대 중반의 초미인 나정희는 그의 조수였다. 네 사람이 서윤아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다. 이해나가 전자파 탐지기를 들고 벽면과 가구를 훑었다. 송태풍 박사가 적외선 스캐너로 천장과 바닥을 살폈다. 여기, 이해나가 외쳤다. 거실벽 한쪽, 책장 뒤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 손톱만 한 크기의 무선 카메라였다. 또 있어요. 나정희가 침실 화장대 거울 프레임 안에서 두 번째 카메라를 발견했다. 총 4대의 초소형 카메라가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거실, 침실, 욕실 앞 복도, 그리고 현관. 서윤아의 모든 일상이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서윤아가 무너져 내렸다. 3시간이요. 아니, 몇 년이나 저를 지켜본 거예요? 강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서윤아 씨, 지금부터 이 집에 계시면 안 돼요.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해나가 즉시 말했다. 제가 호텔 예약해 놓을게요. 경호 인력도 배치할게요.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혁은 카메라의 무선 주파수를 추적했다. 이해나의 첨단 장비로 신호가 송출되는 방향을 특정할 수 있었다. 신호가 이 건물에서 반경 500m 이내로 송출되고 있어요. 이해나가 태블릿의 신호 지도를 보며 말했다. 아마 같은 건물이거나 인근 건물에서 수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놈,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서윤아 씨 바로 옆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 2022년 10월 6일 강민혁에게서 유진우의 신상 정보가 도착했다. 혁아, 유진우. 현재 주소가 강남구 신사동이야. 서윤아 씨 거주 건물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어. 강혁의 직감이 맞았다. 유진우는 서윤아의 바로 옆에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야. 강민혁이 덧붙였다. 유진우, 과거 기록을 좀 더 뒤져봤는데 2018년에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한 여성 고객의 침대 프레임 안에 숨겨진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가 발각된 건이야. 전과가 있었어?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서 무혐의로 끝났어. 하지만 패턴이 같아. 가구 안에 자신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피해자의 집에 그 가구를 배치한 뒤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관찰하는 거야. 강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습범이야. 그리고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 부산 건은 직접 숨어 있다가 발각됐지만 이번에는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편지로 공포를 주고 있잖아. 다음 단계는 직접 접촉일 수 있어. 이해나가 말했다. 체포영장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충분해. 카메라 설치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야. 형한테 영장 요청해 볼게. 2022년 10월 8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유진우의 거주지를 급습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벽면에 수백 장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모두 서윤아의 사진이었다. 일상 속 모습, 잠든 모습, 샤워 후 모습까지.
수년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양이었다. 미쳤어. 홍수만 경감이 벽을 보며 중얼거렸다. 강혁이 사진들을 살펴보다 멈췄다. 사진 속 배경이 의자에서 올려다본 각도인 것들이 있었다. 의자 속에서 틈새로 촬영한 사진들이었다. 이 남자, 정말로 의자 안에 들어가서 찍은 거야. 이에나가 옆에서 사진을 분석하며 말했다. 탐정님,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면 촬영 일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자 속에 있었는지 특정할 수 있어요. 좋아. 그리고 지금 이 남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해. 집을 비운 건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야.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수색하는 걸 봤을 수도 있어. 이에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가 카메라를 발견하는 장면도 봤겠네요. 그래. 이 남자는 우리를 보고 있어. 하지만 도주할 곳이 무한하지는 않아. 이 남자의 패턴을 파악하면 다음 은신처를 예측할 수 있어. 2022년 10월 10일, 서윤아에게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서윤아가 피신해 있는 호텔로 왔다. 유진우가 서윤아의 현재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탐정님, 이에나가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다. 서윤아 씨한테 또 편지가 왔대요. 강혁과 이에나가 호텔로 달려갔다. 서윤아는 극도의 공포 상태였다.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더 소름 끼쳤다. 선생님, 당신이 앉는 모든 곳에 저는 있었습니다. 의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타시는 차의 뒷좌석 아래에도, 선생님이 일하시는 작업실 소파 아래에도 저는 어디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란 사람을 감싸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생님을 직접 감싸고 싶습니다. 직접 접촉을 예고하고 있어.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가 울면서 말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앉을 수가 없어요. 소파도, 의자도, 차도. 어디에든 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강혁이 서윤아의 눈높이에서 말했다. 서윤아 씨,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에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서윤아 씨, 경호를 강화할게요. 그리고 이 편지의 배송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어요. 편지 봉투를 살펴본 이에나의 눈이 빛났다. 탐정님, 이 봉투 호텔 프런트에 직접 맡겨진 거예요. 우편이 아니라. 그러면 호텔 로비 CCTV에 찍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확인하죠. 호텔 로비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8시에 배달 기사 복장의 남자가 프런트에 봉투를 맡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왼손에 검은 장갑. 유진우야, 강혁이 확신했다. 이에나가 인공지능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남자의 체형 분석을 진행했다. 키 178에서 182 사이, 체중 70 전후. 유진우의 신체 정보와 일치해요. 이 남자가 배달 기사로 변장해서 호텔에 들어왔어. 호텔 출입구 CCTV로 나간 방향을 추적하면 이에나가 CCTV 영상을 이어서 확인했다. 호텔 후문으로 나갔어요. 후문 밖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어요. 번호판은 가려져 있어요. 골목의 다른 CCTV는 확인해 볼게요. 이에나가 경찰 CCTV 협조 요청을 넣고 사무소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풀가동했다. 몇 시간간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가 윤곽을 드러냈다. 강남을 빠져나가 성동구 방면으로 향한 것이었다. 최종 소실 지점은 성수동. 성수동. 옛날 유진 공방이 있던 곳이잖아. 이에나가 말했다. 자기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 거야. 폐업한 공방 건물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 2022년 10월 11일 성동구 성수동의 오래된 골목. 철제 셔터가 내려진 작은 건물 앞에 유진 공방이라는 녹슨 간판이 아직 붙어 있었다. 2020년에 폐업한 후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강혁이 건물 주변을 살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자 후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자물쇠에 기름 자국이 있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드나들고 있어 이에나가 드론을 날려 건물 상부를 확인했다. 2층 창문 하나에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창틈으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 누가 있어요. 이에나가 태블릿 화면을 보며 말했다. 강혁이 형에게 전화했다. 형, 성수동 유진 공방 건물이야.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게 경찰 인원 좀 보내줘. 알겠다, 혁아. 30분이면 갈 수 있어. 30분 후 홍수만 경감과 경찰 4명이 도착했다. 강혁이 앞장서서 후문으로 접근했다. 자물쇠를 절단하고 문을 열었다. 1층은 텅 빈 공방이었다. 먼지 쌓인 작업대와 목재 잔해들.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 계단을 오르는 강혁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무술 유단자의 몸놀림이었다. 2층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긁는 소리, 목공 작업 소리였다. 강혁이 문을 열었다. 안에는 작업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유진우, 40세의 마른 남자, 긴 손가락에 톱밥이 묻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새로운 가구가 제작 중이었다. 커다란 소파 형태의 무언가, 그 안에 역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유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체념한 듯 미소를 지었다. 오셨군요. 빨랐네요. 유진우 씨 주거침입, 스토킹,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진우가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도 될까요? 뭔데? 저는 그녀를 해치려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그냥 가까이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형사 시절 수많은 범죄자를 대면했지만 이런 종류의 집착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가까이 있고 싶은 거랑 상대방의 일상을 침범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뭐든 서윤아 씨에게 그건 공포였어. 유진우의 눈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서 취조실. 유진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저는 2019년에 그 의자를 수리하면서 서윤아 씨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의자를 수리하는 동안 그녀의 집 사진을 봤고 그녀의 에세이를 읽었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이 여자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에. 의자 안에 공간을 만든 건 처음부터 계획한 건가요? 아니요.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 의자의 원래 구조에 이미 약간의 빈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넓혔을 뿐이에요. 그리고 시험 삼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갈 수 있더군요. 실제로 서윤아 씨의 집에서 의자 안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유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0달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그녀가 외출한 사이에 들어가서 그녀가 의자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녀가 앉으면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강혁은 유리창 너머에서 이 진술을 듣고 있었다. 옆에 이해나가 서 있었다. 소름 돋아요. 이해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0달 동안이나 이 남자는 서윤아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존재를 침범하는 건 폭력이야. 유진우의 진술은 계속됐다. 2021년 2월에 그녀가 의자에 가죽이 눌린다는 걸 느끼고 수리업체를 불렀어요. 저는 더 이상 의자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의자 안에 있을 수 없다면 적어도 볼 수는 있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편지를 보낸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알아줬으면 했어요. 제 존재를. 제 사랑을.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의 공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 자신의 감정만이 세계의 전부인 사람. 이것이 스토킹의 본질이었다. 2022년 11월 유진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윤아는 펜트하우스를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앤티크 의자는 물론 폐기됐다. 하지만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새 집에서도 의자에 앉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다. 강혁은 서윤아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연결해 주었고 상담 비용을 사무소에서 전액 부담했다.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 강혁이 창가에 서서 말했다. 피해자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매일 그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해나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탐정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잡는 것 너머를 보시니까.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 너머 차분한 눈동자가 따뜻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입 밖에 꺼내지 않을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애나 씨. 늘 옆에 있어줘서. 이애나의 귀끝이 붉어졌으나 그녀는 평소의 차분함을 유지했다. 저혈당 예방 차원에서 옆에 있는 거예요. 실용적 판단이죠. 강혁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사무소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실험실에서 송태풍 박사가 나오며 말했다. 탐정님, 새 의뢰 시료 분석 완료했어요. 나정희가 뒤따라 나오며 덧붙였다. 드론 정비도 끝났어요. 강혁 탐정사무소는 오늘도 분주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범당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것, 그것이 강혁이 탐정으로 존재하는 이유였다. 옥상 헬리포트에서 첨단 드론 한 대가 이륙하여 서울의 가을 하늘로 사라졌다. 정기 순찰이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수만 개의 방 안에서 수만 개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삶들이 안전하기를, 그 일상이 침범당하지 않기를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